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뭐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중동에서 리서치 및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리어를 시작한 게 한 2017년에서 18년 정도부터 중동에 있는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여기에 뭐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는데 맞느냐?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2017년 빈셀마 왕세자가 발표한 네옴시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선형으로 180km짜리 도시를 지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뭐 우리나라 코스닥 주가도 춤추기도 했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중동의 ICT 시장, 그리고 여기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한 질문들, 과연 뭐 거기는 왕가랑만 친하면 다 된다면서요? 라든지, 거기는 이제 ICT 붐이 막 새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 가서 거기 ICT 소재를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비를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문의를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진짜로 중동의 ICT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좀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목차를 보자면, 저희 일단은 첫 번째 서론, 그 다음에 GCC라는 지역, 이 중동 지역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ICT 산업과 트렌드를 설명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제가 스마트 시티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사라는 곳에서 신문기자로 일을 했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조그맣게 제 광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크레센트 컨설팅이라는 두바이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취미 생활 삼아서 경제 관련된 책을 쓰는 취미가 있는데, 이 네옴시티라는 책을 2023년에 썼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방송에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글로벌 경제에서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러면서 격동의 메나, 이 메나라는 거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중동이라는 표현보다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메나 지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중동과 아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지금 취임까지 많은 격동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뭐 트럼프 대통령 항상 발언을 뭐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이란 핵 저지 위에 공수반을 고려했다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반군의 수도가 함락되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휴전하는 협상이 오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에는 현재 강경파 외무 대사가 지금 취임하는 등 온갖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슈를 배경에 깔고 나서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관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우리가 이미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미드리스트,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곳, 중동이라는 지역이 이따가 지도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유라시아 대륙, 그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세 대륙의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벤트는 반드시, 큰 이벤트는 중동을 한 번쯤 끼고 지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4대 문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국 황하 문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오늘날 이라크 이란 쪽이죠. 그다음에 이집트 나일 문명, 이것도 메나 지역,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 그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근데 여기도 사실 중동이랑 바로 가깝거든요. 인류는 고대부터 중동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고, 전 세계 패권 국가들이 항상 중동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 길목을 지키려면 그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패권 국가들이 이곳에 항상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투자를 갖고 자신들의 이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계속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빈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지금 살만 국왕인데, 살만 국왕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1935년생이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국왕 역할을 빈살만 왕세자가 몇 년 전부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재밌는 게, 트럼프 당선 전부터 트럼프 정권에 대단히 세게 베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100일도 훨씬 전인 작년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리야드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를 짓게 해주겠다고.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 카밀라 해리스랑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이 준비 중이던데 우리는 트럼프 쪽에 줄을 서겠다라고 확실하게 발표를 한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일단은 빈살만 가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인 알 사우드 가문이 사실 친분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땐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양 국가 수반들이 실제로 대면으로 미팅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정권, 우리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사실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끌어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바이든 정부와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반대 진영에 있는 트럼프 진영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베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베팅이 성공적으로 맞아 들어간 결과 이 트럼프 당선인과 빈살만 왕세자,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월 관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 중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 중동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메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중동입니다.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일대, 서남아시아 일대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인데, 이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몇몇 예외가 있지만 이슬람교, 아랍 문명권, 아랍어라는 특징으로 묶여 있고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단일한 실체가 가져갔거나 연속성이 있는,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국가들이죠. 그리고 지중해권 문명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나 지역을 보자고 하면은, 이 메나 지역에서도 오늘날 집중적으로 다룰 곳은 바로 이 GCC 지역입니다. GCC는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과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이, 그 메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아직도 개발도상국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1인당 GDP도 뭐 1만 달러 이하고요. 그런데 이 GCC 지역은 이 메나 지역에서 유독 잘 살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중동에 있는 뭐 부자, 기름 부국하면 꼭 어디가 나옵니까? 사우디, 아부다비, 두바이, 카타르 이런 데가 나오는데 바로 다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우선 저 부의 수준 자체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고, 또 하나 전 세계 금융 및 자본시장, ICT 시장의 투자 큰 손으로 나서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역,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를 보다가 여기는 오케이, 아라비아 반도라 다 비슷한데 왜 여기는 비었지? 자, 여기는 어디냐면 예멘입니다. 예멘은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지만 이 지역을 굳이 GCC에서 빼는 이유는, 이 GCC라는 거는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 걸프 협력 회의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인데 이게 좀 OECD의 아랍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 먹고 살만하면서 정치가 좀 안정된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 기구인데, 요 안에 예멘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멘은 북한과 거의 경쟁할 정도로 정말 최빈국 수준이고요. 또 하나가 정치 체제가 불안정해서 아직도 내전 중이고 경제도 거의 파탄 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사업이라든지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뺄 거고 GCC에서도 벗어나 있어서 사업적으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중동과 GCC 지역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게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원래 역사적으로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게임이 뭐냐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가 자신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 얼지 않는 항구, 소위 말하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전쟁도 벌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고종환지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 파천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레이트 게임의 현대판이고, 반대로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당시 세계 제1위의 패권 국가 영국이었죠. 전형적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이런 다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하면, 사실 그레이트 게임의 현대판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의 롤, 대륙 세력의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 더 나아가서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펴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1대1로라고 부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대1로는 이렇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 그리고 1대1로는 또 하나 바닷길,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인데,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동아프리카 지역 및 유럽까지 투사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계획이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의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구상인데, 이 벨트의 한복판에 여기 서아시아라고 써 있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GCC 국가들이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GCC 산업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 중국과 중국의 1대1로와 그 봉쇄를 나서는 미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오늘날 ICT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 진출하실 분들이 좀 검토해 볼 만한 변수가 되기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에서 같이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역사 이야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사 이야기로 조금만 넘어오겠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출발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단어 자체를 들으면은 좀 우리는 의아할 수 있는데, 왕가 이름이 알 사우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신의 조선, 약간 이런 느낌이, 이 표현은 요새 잘 안 쓰는데 뭐 저 좀 조선 왕조를 비하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여긴 아예 정식 국호가 사우디아라비아, 즉 알 사우드 가문이 아라비아를 통치하는 아라비아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왜 생겼나를 보냐면은, 원래 알 사우드 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동중부 정도만 통치하는 작은 영주 가문이었는데, 점점 국력이 강해져서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무엇을 할까?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뭐 많은 부분에 우리가 유전, 세계 석유 시장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펙 플러스, 즉 석유 생산 기구의 좌장급인 국가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미국과 일종의 외교적 딜을 합니다. 배에서. 트루먼 대통령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외교적 딜을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냐면 미국은 아라비아 반도, 더 나아가서 아랍 지역에서 사우디의 우월적 지위, 패권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중동 지역의 석유의 대금을 무엇으로 결제하게 하겠다? 달러로 결제하겠다. 이걸 페트로달러라고 하는데, 원래 이 흐름이 상당히 70년 동안 우호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미국의 우호적 전략물자라든지 군사무기 같은 걸 쉽게 사들였거든요. 이게 양국이 군사, 정치, 경제적인 동맹을 맺어왔는데, 문제는 이 동맹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유야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살만 왕세자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사이가 갈라지면서 2020년 넘어서 두 정상이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침 당시 중국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견제를 하겠다면 우리는 경제 시스템을 미국 친미일변도의 페트로달러에서 나가서 중국의 위안화를 결제 대금으로도 쓰는 페트로 위안 또한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2020년대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유 대금 결제를 위안으로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서쪽으로 쭉 나가면서 동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가기 위해서는 GCC,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국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원래 전통적으로 친미계 국가지만 또 가서 중국이랑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볼 건데 라면서 중국한테로 러브콜을 던지고, 역으로 이걸 레버리지해서 미국한테도 다시 한번 협상의 레버리지를 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미국인들 눈에는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놓고 양다리 전략을 피는 건데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나 저 사람한테 갈 거야 라는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회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UAE라든지 사우디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42라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왕가 소유의 기술 투자 회사예요. 근데 이 G42가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데, 이 G42가 작년에 미국 국회 청문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42 투자권 때문에 미국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왜 G42는 여기 CEO도 그렇고 주요 주주 중에 중국인이 많이 끼어 있는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굳이 저 중국계가 배후에 있는 G42랑 파트너십을 체결하냐는 이런 청문회가 열린 적도 있었어요. 결국에 그 결과 UAE의 국영기업인 G42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종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및 미국계 기업과의 파트너십만 쥐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형태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체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미국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트러블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동에 이제 조금 경제 이야기로 많이 넘어오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그만하고요. 중동의 산업, 경제 관련해서 보셔야 될 게 왕자들의 승계를 대폭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타민 빈 하마드 알산, 이분이 2013년에 국왕으로 즉위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우리 카타르 월드컵 기억하시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왕이 바뀌었으니까 새 국왕의 치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에 열렸던 거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빈살만 왕세자가 왕위 계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치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옴시티 짓겠다는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엑스포도 부산이랑 경쟁해서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수반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얀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좀 재밌는 게요. 아랍에미레이트가 7개 국가 연합입니다. 근데 7개 국가가 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럼 왕정 국가에서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7개 왕정이 모여서 대통령은 누가 하냐면 아부다비 국왕이 대통령을 합니다. 즉 아부다비 국왕이 교체가 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도 2년 전에 모함메드 빈 자이드 알 나얀으로 바뀌었고, 오만도 2019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이탐 빈 타리크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고 이러면 항상 나오는 게 혁신산업 육성, 국가 체질 개선, 경제 성장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와 동일하게 아랍 지역, 특히 GCC 지역에서 최근에 국가 수반들이 교체되거나 교체될 이벤트가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또한 국가의 경제 체계를 바꾸겠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에 대한 고민이 나오겠죠. 이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1년에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10년 정도 된 사진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부르즈 알 칼리파 타워예요. 그래서 버즈 칼리파 타워입니다. 죄송합니다. 버즈 칼리파 타워인데 여기에 두바이의 함단 왕세자, 요 전 페이지에 나왔던 함단 왕세자가 나와서 그 자신들이 두바이에서 엑스포 개최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게 국기를 들고 올라가서 이게 국기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우리로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왕세자가 저거 올라가서 국기를 휘둘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면은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보여봤지만, 여기는 오히려 역으로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 소위 말하는 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월드컵이 될 수도 있고 엑스포도 될 수도 있고, 아까 그래서 피파 월드컵도 카타르에서 개최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북쪽에 사실상 여기는 군주정 국가니까 김정은 된 다음에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미사일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열병식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하게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역으로 우리가 사업의 기회, 그리고 아랍 경제 재편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진심인 게 네옴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리야드에서 2030년 엑스포를 하겠다는 소리도 있고, 더 나아가서 2034년에 월드컵도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들이 이런 이벤트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바꿔갈까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석유 중심의 우리가 아랍하면 떠오르는 석유 부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석유 부자 이미지를 탈피한 데 성공한 국가 중에 하나가 두바이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랑 다르게 두바이는 기름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석유 산업 총합을 합쳐서 GDP의 1.5%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는 아직도 석유 산업이 40%, 국가의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산유국, 특히 GCC 부국들의 성공적인 성장 사례, 경제 성장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CC들이 그러면 이렇게 탈석유를 벗어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놓고 봤을 때 이들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ICT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로 경제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GCC는 적어도 B2G 수준에서는 세계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게 뭐 ITU라든지 뭐 이런 국제기구들이 계속해서 ICT 인프라랑 전자정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수준을 집계를 하는데 많이 앞서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들도 있어요. 보시면 쿠웨이트는 뭐 ICT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시티라라는 이 기관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자 참여 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이랑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가 이 GCC 지역의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 투자의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G42라는 기구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부다비 왕가 소유의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기술 투자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오픈 AI로 잘 알고 있는 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런 데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들을 상당 부분 진행해서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초의 아랍어 LLM인 펠콘을 만들어낸 회사기도 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사실 전 세계 국부 펀드 10개를 뽑아보라고 하면은 이 펀드 10개 중에 5개가 중동계 펀드입니다. 뭐 잘 알려진 UAE의 무다라바 펀드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PIF 공공투자기금 뭐 이런 것들들 보면은 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집중적으로 기술 투자 분야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주요 출자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라는 건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게 열릴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지금 경쟁적으로 자이텍스, 뭐 리프 같은 이런 국가 IT 컨벤션을 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내수 시장이나 민간 기업 시장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국가들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국가 단위에서 어젠다를 세팅하고 B2G 중심의 구매 시장이라도 만들어서 국가의 ICT 생태계를 지금 열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건데 뭐 작년엔 저도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일정상 못 갈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은 아직은 조금 외화 내빈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데 가면은 실속이 조금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들을 갔을 때 이들의 국가 단위에서 글로벌리 ICT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의 좋은 기업들을 영내를 유치하겠다는 건 정말 진심이다. 그리고 자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올해는 거의 30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아, 작년이네요. 2024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이라는 지역이 이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런 세 대륙, 구대륙의 딱 중심에 있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였고 전 세계적으로 패권국이 힘자랑을 할 땐 꼭 이 지역을 치러 가야 됐었다. 우리 또 생각을 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동진을 하다가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디냐면 이란이잖아요. 바로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복자들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침략의 대상이 됐지만 현대에 와서는 산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카림이라는 슈퍼앱입니다. 이게 원래 뭐 영국인과 뭐 파키스탄 분이 이렇게 같이 조인트해서 만들어낸 슈퍼앱인데 이 카림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글로벌 헤드쿼터가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 카림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 더하기 카카오티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들어가면 거의 모든 게 다 됩니다. 쇼핑,
택시 부르고 그다음에 음식 배달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상황이고요. 이 카림과 같은 앱들을 보시면 또 여기 페이먼트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페이먼트 전환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카림의 최대 주주는 현재 우버로 2020년에 바뀌었고요. 이 카림의 본사는 카림은 지금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에서 사실 시장을 빠른 속도로 침투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림의 본사가 바로 이 두바이에 있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걸 시사해 주죠. 이런 메나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GCC, 그중에도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 혹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는 일이 많다. 또 하나 이거는 얀고라는 앱입니다. 이 회사도 재밌는 게 원래 러시아에서 주목받던 모빌리티 더하기 지리정보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얀고라는 데가 러시아가 워낙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규제를 받으니까 본사를 아예 또 두바이로 옮겨버렸습니다. 실제로 두바이 부동산 값이 최근 5년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는 러시아계 자본의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러시아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규제를 피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제재를 피해서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두바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정말 진짜 이야기였는데, 뭐 오늘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신 분들, 세미나 신청해 주신 분들 보니까 뭐 중후장대 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잠재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설명은 이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GCC,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랑 UAE, ICT 시장을 선도하는 5가지 트렌드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시면 조금 늦어요. 여기는 저희가 여기 이제 ICT 시장이 이제 개화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뭘 해볼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은 전자정부 이런 거는 거의 구축이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디지털 전환을 맡은 기관들인데, 뭐 여기는 고도산업부 UAE, 그 다음에 사우디는 SDAIA라는 기관들인데, 전자정부랑 DX 전환이 거의 다 끝물에, 일단 B2G로는 끝물에 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황당한 게 두바이 같은 데는 페이퍼리스 사회라고 해서 공관서를 가면은 대면 업무를 신청을 안 하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견 편하지만 역으로 대면 비즈니스가 편한 분들은 여기 가서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술 투자 분야에 큰 손이 됐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빌리언 중에 45빌리언이 사우디아라비아 돈이었더라. 그리고 또 요 15빌리언 보시면 무다라바. 이거는 아부다비 국영펀드. 이 두 개 합치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100빌리언 중에 60빌리언이 어디서 나왔다? 사우디랑 UAE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42와 요분 샘 알트만이죠. 오픈 AI가 파트너십 맺고 인공지능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반도체도 설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G42 CEO인데 중국계 아랍에미리트인이에요. 그래서 왜 중국인이 나오지라고 보실 수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를 보시면 오히려 로컬 아랍에미레이트 국적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 다 이민자고요. 그 이민자 중에 제일 큰 그룹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같은 넓은 범 인도계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중국계입니다. 왜냐면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1대1로 전략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영기업이라든지 중후장대 산업들을 사우디랑 손해를 감수하고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에 많이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에 있던 화교들도 좀 사우디나 UAE의 좀 중요한 정부 공공기관 장자리나 임원 자리에도 최근에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중동의 특징이 로컬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로컬 숫자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종 그룹별로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성사되는데, 사실은 사우디와 UAE 실거주하는 교민들 다 더해도 2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불이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실무자의 대부분이 인도인이거나 러시아인인 경우가 있어서 더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아랍에미레이트 ICV, The National and Country Value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사우디에는 Made in Saudi Gat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계 기업들을 들어와서 로컬라이제이션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게 되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B2G 시장이 여기 되게 큰데, B2G 시장에 정상적으로 진입도 할 수 있고 온갖 분야의 혜택, 세금 혜택도 받지만, 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못하면 현지 진출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탈석유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이나 고도 서비스업, 그다음에 테크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메이드 인 사우디, 그리고 메이드 인 UAE의 꿈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현지 진출 원하시는 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돼서 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 망했다라는 보도가 작년 여름까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실패했지만 스마트시티는 여전히 흥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옴시티는 원한 대로 지금 못 갑니다. 이건 확정적이고요. 근데 네옴시티 외에도 뭐 드래곤볼 파크 짓겠다고 한 사우디 외곽 끼디아 시티라든지 홍해 개발 사업, 그다음에 UAE에 있는 마스다르 시티라든지 그 카타르의 루사일 시티 같은 GCC에서 역전이, 스마트 시티는 대단히 많이 짓고 있고, 여기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수주나 말이 되는 형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시장은 계속해서 타진해 보실 만하고 와칭해 보실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헬스케어 같은 혁신 산업에 대해서 여기 국가 단위로도 투자하고 있고 민간 단위로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민간 단위 투자도 사실은 배후에는 다 국영 주주들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가라든지 이런 분야의 기업들은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투자에 보통 SI성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전략적 투자,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걸 통해서 니네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라 라는 꼬리표가 붙은 돈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건데, 국내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스타트업인 베스핀 글로벌이 EN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한테 벌써 한 3년 됐네요. 투자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EN 엔터프라이즈가 우리로 치면 그냥 SK텔레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통신사인데요. 이 투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본사가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로 옮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I 투자를 유치하면서 뭔가 백그라운드적으로 뭔가 하나를 우리가 주고 하나를 받아오는 형태의 투자가 많이 열리고 있고, 그 핵심은 딥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시티 보니까 저희 오늘 세미나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중후장대 산업 이런 것에서 하신 분들이 많아서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한 챕터를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실패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 저도 판단을 좀 유보하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빈살만의 오른팔에 오른팔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오른팔이 알 루마얀이라는 저기 지금 PIF 국부펀드 총재고, 또 그분이 주로 미들맨으로 선임한 게 이 알 나드미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의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올해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만뒀고, 네옴시티는 이런 원안들 막 차밍한 원안들대로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네옴시티 원안만 놓고 보면 엄청 멋있었죠. 뭐 170km짜리 선형도시 이렇게 지어가지고 위로 200m짜리 저희 500m 건물 올리고 지하로 몇 층 파고 이래서 이렇게 뭐 안에 뭐 하이퍼루프나 이런 초고속 철도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런 의미의 이제 네옴시티는 못 짓는 게 확정입니다. 그런데 정작 네옴시티 1단계는 지금 다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무슨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네옴시티가 지향했던 거는 그린 스마트 시티, 하이테크 시티, 산업,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시티, 뭐 이런 것들이 초인지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테크 기반의 매뉴팩처링,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지금 보면 정체성이 많이 변했습니다. 네옴시티 1단계가 완성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가 뭐냐면 신달라라는 섬인데, 여긴 정말 보면 화려합니다. 홍해 앞바다에 떠있는 초호화 리조트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할 수가 있잖아요. 뭐냐면 네옴시티 정체성이
관광도시로 거의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광도시로라도 변해서라도 비용과 예산을 줄여서라도 짓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에 엑스포도 예정이 되어 있고 2034년에 월드컵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두 차례나 동계와 하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관광객들이 뭔가 지내고 즐기고 할 만한 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네옴시티의 관광자원이라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동시에 네옴시티에 투자하기로 했던 재원이라든지 역량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 뭐 이거는 블리바드 시티라고 빈살만 왕세자가 거의 자신이 왕세자가 되자마자 그 완공한 그 사우디 내에 테마파크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짓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우디 동남부의 판교 같은 판교랑 롯데월드를 더한 것 같은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뭐냐면 끼디아 시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시티지만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스마트 시티다. 그래서 드래곤볼 파크 짓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끼디아 프로젝트예요. 이거 말고도 뭐 그리고 스마트 신도시 뭐 킹압둘라 경제도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스마트 메디나 이건 기존의 이슬람의 성지인 스마트 메디나를 스마트화하겠다. 그다음에 리야드도 뉴 무라바 프로젝트라고 지금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따 타워도 다시 짓겠다. 이게 제따가 우리 지금 딱 부산입니다. 경제 수도 역할을 하는 항구인데 여기도 지금 리노베이션 진행 중이고요. 바로 그래서 네옴시티만 보시지 말고 이런 변두리에서 오히려 벌어지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느 정도 계획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이 좀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만 보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마스다르 시티, 사실 이게 네옴시티보다 훨씬 전부터 짓고 있고 2035년에 완공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좀 어포더블해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루사일 시티, 이거는 카타르가 자신들이 2022년 월드컵 앞두고부터 짓기 시작한 건데 여기도 1단계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도하 수도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짓고 있는 거주 목적의 그 스마트 시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우리나라 LH공사도 같이 여기서 작업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사드 압둘라 스마트 시티도 쿠웨이트에서 이제 짓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 뭐가 기회가 열릴 거냐라고 하면은 모빌리티 시장은 이제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GCC 교통의 특수성인 게 아랍인들은요 기차를 안 타요. 기차를 왜 안 타냐면 일단은 철로 자체가 거의 없고요. 또 하나가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든지 자차 몰고 갑니다. 그래서 뭐 어지간한 집들 가면 차가 2대, 3대씩 있습니다. 워낙 기름값이 싸니까. 기름값이 우리 절반 수준이거든요. 절반에서 한 6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막은 바다고 도시는 항구며 낙타는 조각배다. 이런 흔히 유목문명들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막은 바다고 도시는 항구며, 즉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를 옛날에는 낙타가 항해를 하듯이 이렇게 캐러밴들이 갔다면 이제는 이거를 비행기나 자차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항공교통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 지금 과거에 지어놨던 항공교통들이 이제 캐파시티 즉 수용 역량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도 신공항으로 지금 이전하고 있고 두바이도 알막툼 신공항을 거의 다 지어서 지금 있는 DXB에서 알막툼 신공항으로 2030년까지 전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사우디도 지금 활주로 6개짜리 킹살만 국제공항을 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이 뜬금없는 이런 수혜 입은 데가 영국의 축구 리그인 EPL이죠. 그래서 EPL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 같은 데도 가슴에 뭐 그 이티하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항공사 로고가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에어 사우디아도 주된 영국의 스폰서 중에 하나, 영국 축구 리그 스폰서고, 그다음에 이번 카타르 국왕인데 파리 생제르맹,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 인수해서 여기도 가슴에도 카타르 에어웨이 그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 유니폼을 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랍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교통이 항공교통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거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고 이를 통해서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 혁명이 이민자가 많은데 이민자들은 사실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자차도 잘 없고 승용차도 잘 없고 비행기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지하철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긴 두바이인데 두바이는 지하철을 많이 이제 2호선까지 거의 다 뚫어놨고요. 계속해서 또 뚫겠다고 발표를 하고 사우디 리야드에 드디어 지하철이 이게 엄청 2년 밀렸는데 개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디어 사우디나 UAE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철도 중심의 교통이 이제 뚫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를 짓다 보니까 초단거리 이런 데 보면은 컨셉상 그게 많거든요. 우리는 이 안에 친환경차 말고 못 들어와. 아니면 아예 자가용 승용차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가 점점 많이 이 역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이 누구냐면 두바이의 차기 국왕이들, 두바이 함단 왕세자인데, 함단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국가 사업을 아예 단 근거리는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도 머지않아 열릴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환경 모빌리티죠. 그래서 기름값이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지만 역으로 그걸 활용해서 뭐라겠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혁신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버 트럭을 국가에서 사가지고 그 경찰차로 바꾸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거 아부다비 경찰인 것 같은데, 두바이 경찰이거나. 자, 그 다음에 뭐 하이퍼루프라든지 UAM 지금 두바이랑 아부다비에서 계속 실험해 보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여기는 왜냐면은 도시간 이동이 마땅히 수단이 없어요. 왜냐면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 사막이다 보니까 못 타고 가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데는 UAM 성공적으로 써볼 만하다. 시험적으로 써볼 만하다. 네옴시티에서도 테스트 해본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카타르에서도 전기버스 태핑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번외편인데 생각보다 제가 앞에를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중동을 상징하는 대표 기업들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G42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지금 아부다비 5번째 왕자가 운영하는 SI 투자사로 우리가 아는 혁신 기업들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아랍어 LLM인 펠컨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 회사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특이한 게 중동에서 B2C 시장은 이 회사랑 이 회사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UAE, 여기는 로컬 이커머스 플랫폼인 쑥닷컴이랑 2017년에 인수하면서 소프트 랜딩했고 빠르게 현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본토의 아마존 퀄리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서비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로컬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 시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지 뭐 아라맥스 같은 택배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직 외주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빠르게 여기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퀄리티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최대의 B2C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고, B2C 외에도 클라우드 사업을 역시 아마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인 눈입니다. 이 눈은 UAE의 두바이랑 사우디의 사실상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플랫폼, 즉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B2C 커머스 플랫폼 중에 하나지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최대 주주고 두바이 국영 부동산에서 이마르가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고요. 슈퍼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림이죠. 이거는 현지 출장 가신 분들은 꼭 이걸 깔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슈퍼앱이 됐습니다. 택시, 배달, 쇼핑 되고 페이먼트 계속 넣고 싶어 하는데 아직 페이먼트는 가야 될 길이 좀 멀고요. 딱 동남아 가보신 분들은 그랩을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랩도 이런 슈퍼앱인데 동남아에서 먹히는 슈퍼앱이고, 여기 또 클릭 한 번에 뭐 택시도 되고 배달도 되고 쇼핑도 되잖아요.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버의 자회사가 됐고 빠른 현지화랑 적극적인 파트너 탐색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카림은 빠르게 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탈라밭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좀 배달만 됩니다. 배달 기능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달 기능 자체는 더 파워풀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탈라밭이라는 회사의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과 모기업이 같습니다.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가 2015년에 인수했고요. 현재 두바이 증권거래소에 IPO를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양고 그룹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사례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교통 및 지리정보 앱이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당하는 걸 피해서 두바이로 본사를 피해서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고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오늘 세미나 준비해 봤는데,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좀 막연한 환상을 깨고 큰 트렌드라도 빠른 시간에 읽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인 통해서나 좀 문의 중에 절반 정도는 되게 실질적인 문의인데 절반 정도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가령 뭐
이런 것들 너무 우리가 환상에 갇혀 있다. 뭐 아랍 부자들이 돈이 되게 많다는데 여기 투자를 유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런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콜드콜을 돌려서라도 여기 진출을 해볼까요? 라는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ICT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석유 부자라고 그냥 하나로 싸잡기에는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은 놀랄 만큼 우리보다 더 성숙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까지 개발이 안 됐나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고 B2G 중심의 시장이 B2B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시장에 특히 외국계 회사, 외국인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컬들이 정치적으로는 파워를 잡고 있지만 인도계 회사들이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서 현지에 스터디나 진출 준비하시는 분들 판단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일단 세미나 지금 45분 정도 진행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뭐 질문이나 제안사항 주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고 이렇게 질문 들어오시는 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그런 것들 조금 여담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한국 기업들이 여기 진출 관련된 사례를 대단히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잘못 알려진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 조건이에요. 계약 조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도 그렇지만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산업단지나 프리존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예상치도 못한 수준의 그 혜택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라 이런 프리존 같은 데 들어가면은 무엇보다 법인세가 무료라든지 아니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혜택이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데 들어가면은 내수, B2C 시장으로는 진출을 못하고 무조건 아웃바운드 여기를 거점으로 다른 나라로만 수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현지 진출을 많이 타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인도계랑 러시아계가 거의 ICT 시장을 양분해 나가고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원래 전통적 강자는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인도계 기업들이 ICT 시장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로컬 기업들 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그 러시아계 2020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 중국계도 대학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나요? 예. 네. 김선영님 감사합니다. 저희 중동으로 진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간다면 어떤 산업 분야가 유리할까요? 뭐 여기서는 뭐 압도적인 회사가 하나 있죠. 하이퍼커넥트, 아자르. 여기는 뭐 이제는 외국계 인수가 됐으니까 한국 기업은 아닌데 뭐 여기 거의 우리로 치면은 화상 채팅 앱 시장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미국계 회사의 M&A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국내 기업들 일단은 가장 성공한 사례는 일단 아자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다면 어떤 산업 분야가 유리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언급된 산업들 그리고 또 아까 베스핀 글로벌 투자받은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비유를 들자면 그 왜 바이오 투자하려면은 바이오 사업 처음에 삼성이 삼성바이오 지으면서 CDMO 사업 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바이오 구체적인 하나의 뭐 저기를 뭐 우리가 신약을 만들고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거기서 집중적인 인프라 투자와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그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뭐 이런 CDMO 이런 분야에 삼성이 바이오 산업을 진출을 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동 각국들도 ICT 내부적으로 역량,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가 뭐냐면 클라우드입니다. 왜냐면 클라우드는 이 서버 공간을 충분히 지어놓고 여기다가 핵심 기술자를 통해서 퀄리티 컨트롤하면서 좋은 조건에서 이 서버를 안정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외국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거나 파트너십 맺은 산업 분야 중심으로 보시면 이 분야가 우리나라 기업도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기호님.
중동에서 국내에 와서 IT 기업들 투자 이슈가 있었는데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중동 진출을 고민 중인데 고민이 좀 되네. 주의점이나 그들이 선호하는 점, 그들이 중시하는 점 등을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오늘 좀 현지 진출 나가는 거 관심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역들이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 외국을 나가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시장들이 있고 어렵게 갈 수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GDP 대비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1인당 GDP가 35,000달러 정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고 UAE가 한 4만에서 5만 왔다 갔다 하고 그중에 두바이랑 아부다비는 5만에서 8만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두 지역은. 그런데 통상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시장 중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인을 세우고 이런 거는 정말 빠르게 되지만 시장 침투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시장 침투가 어렵냐면 한국 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가는 이유는 베트남은 거의 단일 민족 국가잖아요. 물론 소수 민족들이 있지만 베트남인이 대부분이고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가시면은 휘청하세요. 왜냐면 아랍에미레이트로 왔는데 아랍인이 인구의 20%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국적자는 그 중에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시리아, 레바논, 뭐 이집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구 그룹 중에 제일 큰 데가 인도인. 근데 인도인도 찐 인도에서 온 분, 스리랑카인, 방글라데시인,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 사람들, 또 중국인, 또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에게 슬라브인, 러시아인 뭐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이 엄청나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 중에 인구가 큰 그룹들. 예를 들어 인도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현지 진출할 때 어떻게 오냐면 자신들이 아무거나 들고 와서 자신들 네트워크에서 팝니다. 그 솔루션이 됐건 하이테크 기업이 됐건 아니면 정말 무슨 카레집을 들고 와서 오픈을 하건 자기들만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도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런데 한국인은 다 합쳐도 아랍에미레이트 다 합쳐도 2만 명 정도가 안 돼서 교민이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주재원 다 돼도 2만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의미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UAE 이야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정부에 좀 기이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규제 같은 게 어떤 게 아니면 로컬라이제이션을 정부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이 허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거를 뚫기가 참 힘들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무슨 소리면 그동안 민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이런 게 항상 튀어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이런 부분들 한번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성현님 도시는 네옴시티의 양면성을 모두 다루는 내용인가요? 긍정적, 부정. 제가 아까 걸어놓은 책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양면성 모두를 긍정 사례, 부정 사례 모두 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강수철님, 네옴시티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계는 많아 보이는데 대기업의 중소기업이 직접 중동 정부 진출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중동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수철님 혹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어디 뭐 투자기관 투자 업무 하시는 분이신가요? 질문이 되게 디테일한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의 중소기업이 직접 중동에 진출하려면 정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데 꼭 받아가십시오. 굳이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잘할 수 있지만 옆에서 정부기관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갈 필요는 없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기업의 여기 나이파 정보통신진흥원이 지난해 10월 2024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정부기관들도 그다음에 그리고 GBC 센터라고 중소기업 중기부 산하 기관들도 지금 두바이에도 하나 있고 사우디에도 재작년에 문 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에도 보내주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패싱하고 나가실 이유는 1g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 받아야 되는 기회를 굳이 패싱하고 갈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도 뭐, 현재도 투자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모펀드인 쇼록 파트너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는데, 중동 기반 스타트업 투자하시려면은 몇 가지, 일단은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현재 지배 구조랑 컴플라이언스 이슈, 시장 이런 거는 투자자면 따져봐야 크로스보더 딜에 따져봐야 되는 이슈고, 또 하나가 주주 관계 잘 보셔야 됩니다. 중동에서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백그라운드가 엄청 단단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주주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주주관계가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시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시까지가 세미나라. 하현민님, UAE B2G 사업에서 특별하게 고려하게 하거나 예상되는 챌린지들이 있어 매우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일단은 ICV라고 해서 정부에서 로컬 기업 인증을 받으면은 아예 공공 입찰 사이트를 들어가서 우리나라 왜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듯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여기가 많이 전자정부와 그다음 DX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여기 공공입찰 사업 막 뭐 그런 거 아닐까? 왕자들이랑 뭐 그 아랍 티 마시면서 여기서 짬짬이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 나라장터 같은 데에서 주정부 단위에서 계속 공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여기 입찰을 하려면 ICV 프로그램 같은 데 들어가야 이 B2G 사업에 큰 걸 잡을 수 있고요. 이 ICV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고려하거나 예상되는 챌린지일 것 같습니다. UA에서 헬스케어 AI 사업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설지원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에서 헬스케어 AI 사업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42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손이고요. 여러모로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조금 넓어서 제가 조금 쪼개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계 의료기관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라스알카이마 지역이라든지 아부다비 이런 데도 한국계 병원들 계속 뭐 대학병원들 생기고 있고 투자도 하고 사람들도 보내고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돈 대비로 의료 수준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들은 뭐 자기네 자체적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 돈다발 싸들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 대표적인 수혜 버는 지역 중에 하나가 태국이거든요. 중동의 부자들은 태국 가서 진료를 많이 봅니다. 태국이 헬스케어 쪽에서 좀 특히 미용, 뷰티 쪽에서는 이렇게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관광도 하기 좋고요.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진 부나 오히려 ICT에 대한 엑스펜디처 대비로 생각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니즈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가 원격 의료 같은 거 되게 하고 싶어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왜 하고 싶어 하냐면 도시간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병원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걸어가면은 뭐 요새 의료대란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걸어가면 어지간한 동네에선 다 병원 막 모든 과 다 있고,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대학병원 진료도 쉽지 않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물리적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항상 원격 의료 되게 하고 싶어 하던 분야인데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랑 경쟁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랍어 LLM 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LLM 만들면서 고도화하고 있고, 이건 UAE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우디는 아직 LLM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이 그 이슬람 성지인 메카랑 메디나도 있고, 애초에 국왕의 칭호 자체가 메카랑 메디나, 그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게 국왕 명칭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아랍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LLM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이버랑 파트너십 통해서 LLM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도 했고, 그래서 LLM이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는 빠르게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시간 길다면 길고 짧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단은 강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바이라인 미디어 우리 매체 담당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 주신 5분 마침 질문 주셨어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재작년에 쓴 네옴시티, 내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옴시티 발표가 많이, 플랜도 많이 어그러지고 해가지고 그 책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